두 번째 시간의 경우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실행해 놨던 요 3일차 노트북이 어디까지 또 학습을 했는가 뭐 이거 이제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70번 이제 후반 정도 때 이제 하고 있는데 그죠? 꽤 많이 줄었죠. 손실이 이제 한 1점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손실은 제일 좋은 게 뭔가요? 0이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손실 자체가 지금 이제 0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요 학습이 한 이제 80번대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그 요 앞에가 이제 1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요게 이제 0으로 시작하는 게 이제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0으로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뭔가 좀 유의미한 성능을 이제 보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지금으로서는 그 꽤 많은 시간을 5시간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우리는 5차 역전파 이해를 완료하고 구현까지 이제 다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이 5차 역전파는 이론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지 실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론의 완료가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역전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 이게 기호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아마 공감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목표가 무엇인가를 좀 평이한 말로 풀어볼게요. 예를 들자면 어떤 이거는 임의의 연산이에요. 이게 뭐가 될지 모르는데 그 입력이 있는데 이 입력하고 저 멀리 있는 최종 출력하고의 변화량의 관계를 알고 싶은 겁니다. 즉 내가 얼마 변할 때 최종 출력이 얼마나 변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미세먼지 같은 거 심하면 대기가스 뭐 저기 뭐 미세먼지 저감 조치 뭐 이런 것들 그 시에서 시행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할 때마다 제가 궁금한 게 그 저 뭐 자동차 몇 대 정도 좀 그 규제한다고 해서 진짜로 좋아질까? 이런 거를 좀 알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왜냐면 이 입력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아주 많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상태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거를 알고 싶긴 하거든요. 이제 이거를 그 과연 그 노후 경유차를 규제를 해서 정말로 이제 하늘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이웃 나라에서 배출을 덜해서 좋아진 건지 아니면 그날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좋아진 건지 이게 알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알고 싶다는 게 우리 이제 목표입니다. 성주야, 근데 그걸 왜 알고 싶은데? 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신경망에 어떤 임의의 L층에 깊숙하게 박혀 있는 요 매개 변수를 우리가 조금 변화시켰어요.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이 매개 변수의 변화로 인해서 최종 손실이 그래서 어떻게 변할까? 라고 하는 것이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이제 신경망의 구성 자체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 임의의 L층에 W 이제 PQ가 있는데 얘를 이제 변화시키면 그래서 손실이 늘까? 혹은 줄까? 얼마나 변할까? 이런 거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거 왜 알고 싶은데? 그래야 경사하강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손실이 느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손실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PQ라고 하는 것이 자기 하나만 고려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신경망들의 매개 변수의 조합으로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손실함수를 요 WPQ에 대해서만 이렇게 경사를 그려볼 수가 없어요. 수만 차원, 수백만 차원에 대한 경사를 이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걔네들이 움직여서 손실이 내려가는 방향을 이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미분을 구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까다로운데 다행히 이제 17세기의 수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해법을 이미 내놨습니다. 아, 뭐 그게 뭐 고민이냐고? 예, 고민입니다. 제가 이제 x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최종 출력 z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요. 이 함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왜냐? 요 x랑 y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x가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는지는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직접 붙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그, 그 조그만 애기들이 있는 집이면은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애기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가지고 그 감기 걸려서 오면 엄마 아빠는 뭐 직방이죠. 그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가족이 감기에 걸렸는데 대한민국 전체의 그 감기 환자의 비율이 어떻게 바뀔까? 내가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나 독감의 전염력이 혹은 이제 감염자 수가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될까? 알기 어렵죠. 그건 어려운데 요 X랑 Y는 그냥 직접 붙어 있는 가족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 걸리면 나는 직방이지. 그게 dy dx입니다. 근데 그거는 알지. 뭐 이거는 이제 가족이니까 그냥 딱 붙어 있었잖아요. 그거를 내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니까. 요거 내가 뭐 코로나나 독감을 걸렸다 치면은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의 감염률이 어떻게 되는가? 마스크를 쓰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게 궁금하다니까. 그쵸? 그걸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는데 일단 요걸 하세요. 요걸 하고 그러면 역전파에 의해서 이 dz dy라고 하는 즉 국소 출력과 최종 출력의 변화량의 관계는 무조건 내려오는 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미분의 연쇄 법칙입니다. 그럼 만약 그렇다면요? 만약에 그렇다면 dy dx만 해놓고 기다리시면 dz dy가 내려온다. 이거 보장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 수학자들이. 그러면 dy 지워지고 dy 지워져서 dz dx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기호 장난질 같죠? 그죠?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요 큰 틀의 기호들을 좀 공감하시면서 여러 가지 맥락을 통해서 이제 납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이제 기호의 상태로 이제 있으니까요. 계산 그래프는 음, 이제 좀 구체적인 수치를 도입을 해서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그림은 제가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그 혹시 이제 그리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149페이지에 그림 5-3번에 대응합니다. 요 그림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슬라이드에서 재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초등학교 산수 문제죠. 근데 초등학교 산수 문제라도 어쨌든 연산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쨌든 그러면은 연쇄 법칙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의 순전파 예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다음에 간단한 합성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과와 귤의 단가와 수량으로 전체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여러 연산의 조합이기 때문에 공식은 합성함수입니다. 이 합성함수는 총 4개의 연산으로 되어 있고 연산의 유형은 더하기와 곱하기 두 종류입니다. 이러한 공식을 계산 그래프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무척 간단하지만 합성함수이고 따라서 연쇄 법칙의 효과를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함수도 결국은 국소 연산의 조합이기 때문에 분석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시된 함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전파를 해보겠습니다. 과일의 가격은 단가와 수량의 곱입니다. 여러 종류의 과일을 산다면 과일들의 가격을 더해 합계를 냅니다. 단가에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최종 가격은 부가세를 곱해서 결정됩니다. 마지막 노드가 출력을 발생하면 순전파가 완료됩니다. 이때 입력 중 하나의 값이 변하면 최종 출력도 변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수량이 2개에서 3개로 바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아서 중간 결과들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입력이 하나만 바뀌었지만 순전파에서는 전체적으로 계산을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요 얘기를 이미 드릴 말씀 이제 다 드렸고 한데 전혀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그 재계산이 어디서 발생하는가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요 보시면 이제 항상 재계산이 문제거든요. 이게 사과 단가, 사과 수량, 귤 단가, 귤 수량 요런 것들이 이제 입력인데 그 4개의 입력 중에서 사과 수량이라고 하는 입력 1개만 변했습니다. 근데 이 입력이 하나만 변해도 전체적으로 계산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연산 1번 곱하기죠. 이 곱하기의 입력의 둘 중에 하나가 바뀌면 무조건 이제 재연산을 이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산 2번이라고 할게요. 연산 이제 2번에 이제 곱하기인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이제 입력이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계산 그래프에 그 개념을 도입을 안 하면 넘파이는 계산 그래프에 그 개념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는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이전에 이 값이 얼마였는지 기억을 어딘가에 안 해뒀다면 그냥 다시 연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연산 3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또 입력이 1개라도 바뀌면 무조건 재연산을 이제 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입력 중에서 어느 하나만 바뀌어도 전체적으로 재계산을 다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어디서 수치 미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가 이런 점들을 이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어제 이제 구현한 수치 미분의 부분을 좀 찾아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요 수치 미분이 수행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보면요. 요 부분인데 요게 그 fx 플러스 h 빼기 fx를 이제 h로 이제 나누는 건데 요게 이제 x라고 하는 지점하고 x 플러스라고 하는 h라고 하는 이제 지점이 있고 요런 식으로 이제 경사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근데 그 h를 0은 아니지만 극한으로 이제 보내면 요게 이제 미분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각각의 변수에다가 h를 더해가지고 다시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신경망의 어떤 계층의 가중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거를 그 미분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W11에 플러스 H를 하고 나머지는 고정시키고 전체적으로 미분을 이제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럼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이제 DL, DW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변수가 여러 개니까는 편미분을 이제 수행해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하나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계산했어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는 이제는 W11을 계산을 완료하고 나서 W12에 대해서 플러스 H를 해서 다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그 n 바이 출력의 개수만큼 재연산을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요 L이 임의의 개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계층의 개수가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런 재연산들을 다 해줘야 되고 그 재연산의 조합의 가지수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치미분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역전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미분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면 국소 미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 국소 미분만 준비해 놓으면 내가 역전파를 줄 테니까 그 곱해 가지고 구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제 그 단순한 문제에서는 그런 국소 미분은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살펴보겠습니다. 곱하기가 있고 더하기가 있으니까 연산이 하나는 이제 종류가 더하기고요. 그 연산의 그 두 번째는 이제 곱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국소 미분만 준비되어 있으면 역전파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56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덧셈 노드의 역전파, 그리고 곱셈 노드의 역전파, 이 두 가지를 논의하게 되면 현재 역전파의 효과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실상 역전파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딱 요거를 이해하면 나머지는 그냥 성실함이 필요한 거지 개념적인 점프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먼저 더하기 역전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는 아주 흔하고 공통적인 연산입니다. 더하기 연산은 두 개의 입력 XY를 받아 단일 출력 Z를 발생합니다. 더하기 연산에 대한 역전파는 최종 출력에 대한 입력 두 개의 미분입니다. 더하기 연산의 중간 출력 Z는 최종 출력일 수 있고 합성함수의 중간 출력일 수도 있습니다. 최종 출력을 L이라고 표기했을 때 더하기의 출력값이 임의의 연산을 거쳐 최종 출력으로 전달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종 출력과 더하기 연산 입력들의 미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쇄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쇄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류로부터 미분이 전달된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상류로부터 미분이 전달되는 것은 연쇄 법칙이 보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사례를 통해서 역전파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연산이 이제 더하기 연산이죠. 그러면 그 더하기의 입력 두 개로서 x, y라고 표기하기로 하고요. 더하기의 출력으로서 z라고 표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표기는 이제 임의적이죠. 갑을 병 이렇게 표기해도 되죠. 근데 이 최종 출력을 L이라고 해볼게요. 왜 L이라고 하냐면 이것도 역시나 그 별 이유는 없는데 이제 신경망에서 학습 시점에서 최종 출력이 손실이니까 그 신경망의 표기의 적응력을 위해서 그냥 L이라고 임의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국소 미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dz dx는 1이고 dz dy는 1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x가 1 변할 때마다 z가 1씩 변한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또한 y가 1씩 변할 때마다 z는 1씩 변하잖아요. 그게 dz dx가 1이고 dz dy가 1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이제 의미죠. 요거 이제 기호를 이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요겁니다. 최종 출력과 입력들의 변화량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네가 얼마나 변해? 이거를 이제 알고 싶은데 입력이 두 개면 당연히 이제 미분도 두 개가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dz dx와 dz dy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최종 출력과 그 국소 출력의 변화량의 관계인 dl dz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몰라요. 근데 역전파가 얘기합니다. 연쇄 법칙을 통해서 그거는 내가 무조건 줄게. 그러면 dz dz가 지워져서 결과적으로 dl dx가 될 거고 dz dz가 지워져서 결과적으로는 dl dy가 되게 됩니다. 기호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구체적 수치는 요 dz dx는 1이고 dz dy는 1이니까 구체적으로는 수치를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나머지 수치는 요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x와 y의 구체적인 값이 들어가야지 최종 출력의 구체적 값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요 값은 순전파의 실제적인 값이 들어가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모릅니다. 근데 모르지만 무조건 보장은 한다는 거예요. 이걸 준다는 걸. 야, 근데 아직도 공감이 안 되는데? 일단은 요 자체만 공감을 먼저 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연산의 역전파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곱하기 연산의 국소 미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상류에서부터 전달받은 미분에 곱하면 최종적으로 입력에 대한 역전파 미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류에서 전달받은 미분에 순전파 시점의 입력값을 서로 바꿔서 곱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국소 미분만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 연산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요 부분을 이제 보시면 dz dx는 y입니다. 왜? x가 1 변할 때마다 y씩 곱해지니까 그렇겠죠. dz dy는 x입니다. 왜? y가 1씩 변할 때마다 거기에 x가 곱해지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DLDX가 알고 싶어요. DZDX는 준비가 됐어요. DLDZ는 내가 줄게. 보장한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DLDX는 그 값이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순전파 시점에서 요 Y 값을 기억해 뒀다가 여기다가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고, DLDZ가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순전파 시점에서 X를 기억해 뒀다가 거기에다가 곱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전파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인 사례로 완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전파를 이해하실 시간입니다. 순전파에서는 입력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재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조합의 가짓수가 많아지면 재계산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계산을 하지 않고도 입력이 바뀔 때마다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연쇄법칙을 활용한 역전파입니다. 먼저 목표는 입력의 변화량에 따른 출력의 변화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식으로는 입력과 출력의 미분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미분으로 표현하면 연쇄법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쇄법칙으로 역전파를 수행하려면 국소 미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합성함수는 총 4개의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형은 더하기와 곱하기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연산에 대해 국소 미분이 준비되면 연쇄법칙을 적용해 역전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역전파는 순전파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출력에서부터 입력을 향해 내려갑니다. 출력에서는 자기 자신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무조건 1로 시작합니다. 곱하기의 경우 역전파 분석 결과 순전파 시점의 입력을 상류에서 전달받은 미분값에 바꿔서 곱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곱하기의 입력이 2개이기 때문에 역전파도 2개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는 부가세 쪽인데 부가세는 보통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역전파 값에 관심이 없습니다. 더하기 연산으로 전달되는 역전파는 더하기 역전파 분석에 따르면 순전파 시점의 입력값과 관계없이 전달받은 값을 그대로 흘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입력에 직접 연결된 곱하기 2개 각각에 모두 1.1의 역전파가 전달됩니다. 곱하기 역전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전파 미분값에 순전파 시점의 값을 서로 바꿔서 곱해주면 됩니다. 이제 입력까지 역전파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결정된 역전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과 단가의 역전파는 사과 단가의 변화량에 따른 최종 출력인 가격의 변화량입니다. 즉, 사과 단가가 1 변하면 가격은 2.2씩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수량의 역전파는 110입니다. 사과 수량이 1개 변하면 가격은 110씩 변하게 됩니다. 사과 수량이 2개에서 3개로 바뀌면 가격은 715원에서 110을 더한 825원이 됩니다. 이 결과는 순전파로 재계산을 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더 이상 재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력과 최종 출력의 변화량의 관계가 역전파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계산을 하지 않고도 입력이 변할 때마다 즉시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파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 주요 지점들을 같이 한번 이제 짚어볼까요? 아까 이 사과를 이제 2개에서 3개로 이제 바꾸면 예전에는 이제 이 연산을 다다시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 딱 결정이 되니까 사과 수량의 변화량에 따른 가격의 변화가 110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요 구체적 수치가 결정이 되려면 이제 순전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거죠. 누가 물어봤어요. 사과를 하나 더 집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아, 그거는 715원에서 110을 더한 825원이 되는 거야. 재계산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문제. 사과 단가가 1원 오르면요. 사과 단가와 가격의 관계가 2.2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사과 단가가 1 바뀔 때마다 가격은 2.2씩 바뀐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715원에서 717.2원이 되는데 이거를 계산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공식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순전파 시점의 값들이 바뀌면 요 구체적인 값들 자체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결정해 놓고 나서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순전파를 이제 매번 해주고 이 구체적인 값들을 결정하고 매개 변수 갱신을 하고 다시 순전파를 하고 하는데, 대신에 이 미분을 구할 때 재계산을 수치 미분처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효율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몇 번의 여러 번의 이제 기회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논의드린 점을 보면 160페이지죠. 160페이지에 그림 5-15번에 요 수치를 채워보면서 같이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역전파는 출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이 값은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1입니다. 무조건 1이에요. 왜?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서 그렇습니다. 가격이 1 변할 때마다 가격이 얼마나 변할까요? 그래서 어떤 연산이든 무조건 역전파의 시작은 1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쉬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곱하기의 경우에는 아까 이 곱하기는 순전파 시점의 값을 서로 바꿔서 이제 곱해줘야 된다는 그런 점을 이미 분석을 한 상태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값은 얼마가 되냐면 1 곱하기 1.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1.1이 되겠죠. 여기는 순전파 시점의 값이 650이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650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더하기는 순전파 시점의 값을 볼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신이 받은 역전파의 값을 무조건 그냥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어떤 비유로서 소개를 드려야 되는가 이제 항상 고민을 하는데,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야구에 보면은 1루수, 2루수, 3루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홈 있고 포수 있고. 근데 보통 1루수가 해야 되는 역할과 2루수가 해야 되는 역할과 3루수가 해야 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범위가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안타가 요렇게 멀리 갔는데 1루수가 뛰어가서 잡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1루수를 더하기에 비유하고 2루수를 곱하기에 비유하고 뭐 3루수를 나누기에 비유하고 뭐 여기 홈에 있는 거를 뭐 다른 어떤 임의 연산으로 이제 비유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더하기는 너가 만약에 공을 잡잖아? 무조건 던져. 이런 거예요. 곱하기는 네가 공을 잡잖아? 바꿔서 던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역할 범위를 미리 결정을 해 놓는 거예요. 이게 역전파가 효율이 발생하는 이유라고, 뭐 제가 이제 현재까지 생각한 이제 비유로서는 좀 이제 살짝 조악하지만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수치미분은 그런 비유의 틀로서 생각을 해보면 왜 비효율적이냐는 거죠. 왜냐면 수치미분은 이런 거예요. 그냥 들판에 체계 없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선수들이. 근데 공이 땅 쳐져요. 그러면 이게 서 있다가 여기서 이제 상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누가 잡을래? 네가 뛰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일일이 공이 쳐질 때마다 역할이 없고 기억력이 없으니까 일일이 네가 뛰어라. 이렇게 상의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공이 쳐질 때마다 아이, 네가 해, 네가 해.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매우 비효율적이죠. 그런 비유의 틀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면 곱하기가 딱 받았어요. 그럼 2루에서 받았어. 야, 병살 내야지. 바꿔서 던져. 그래서 1점이라고 110에서 여기가 이제 111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2.2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165, 여기 이제 150이 여기군요. 그러면 이제 3.3이고, 여기 이제 165인가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역전파가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연산의 자체를 보지 않아도 귤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귤을 하나 더 집었어요. 그러면은 얼마가 될까 하면은 165를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880원이 되겠네요. 재계산을 안 해도. 요거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납득하셨다면 역전파 이론 자체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게 역전파의 이해예요.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뭐 해야 돼? 다음은 이게 연산의 종류마다 역전파를 이제 개별적으로 다 해줘야 되거든요. 역전파의 개념은 알았지만 왜 성실함이 필요하냐면 더하기와 곱하기의 역전파 자체는 다릅니다. 그러면 나누기의 역전파는 나누기대로 우리가 그 미분을 알아내야 되고요. 각 연산별로 그런 것들을 이제 성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구현하고자 한다면요. 그러면 이제는 드디어 역전파의 이해에 도달했으니까 뭔가 이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161페이지 하단에 요 사례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림 5-16번인데 요거 그 수치가 공감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이제 곱하기 두 개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요? 이제 사과 단가가 있고 사과에 이제 수량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가세를 이제 곱하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세후 가격을 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요 단가가 100원이고 수량이 두 개고 부가세가 이제 10%라서 새우 가격이 이제 220원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역전파 한번 해볼까요? 무조건 1이죠. 요거는 무조건 1입니다. 곱하기예요. 그죠? 그냥 바꿔서 1점이라고 200으로 끝났죠. 곱하기예요. 상류에서 전달받은 1.1하고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2랑 1.1이 곱해져서 2.2로 결정이 될 거고 100이랑 1.1이 곱해져서 110으로 끝나겠죠. 그죠? 이거 공감되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실제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전파를 어떻게 구현할 건가 구현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구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4일차 노트북에서 드디어 실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단가, 수량, 부가세. 단가가 100원이고 수량이 2개고 부가세가 1.1인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할 건데
황당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곱하기를 다음과 같이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전파라고 하는 의미에서 forward라고 부르고 이 곱하기의 입력으로서 xy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 변수니까 그냥 그 x와 y가 뭐 최종 출력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x, y를 이제 곱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주면 이게 곱하기죠. 야, 근데 곱하기를 하는데 무슨 클래스를 도입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역전파를 위해서 국소 미분을 준비하다 보니까 역전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순전파 시점에 x와 y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억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객체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고 이거를 그 나중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언제 쓰이냐면 역전파를 백워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상류에서 전달받은 미분을 DZ라고 부를게요. 이 표기는 제가 이제 옆에다가 그림으로 도해를 드리면서 확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그 미분은 결과적으로는 dx, dy라고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dx는 상류에서 전달받은 dz에 순전파 시점에 y를 곱해줘야 되고요. dy는 dz에 x를 곱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이제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포워드이긴 한데 우리 스타일로는 이제 좀 귀찮기 때문에 호출 가능한 객체에다가 우리가 XY를 넘기면 내부적으로는 그냥 포워드를 이제 호출해주는 이런 스타일로 이제 만들어 보죠. 요거는 이제 안 하셔도 되는데 그 포워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직접 호출하는 게 조금 번잡스러워서 그냥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해오던 스타일로 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과연 이게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 역전파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이제 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보죠. 그러면 이제 그 곱하기가 곱 1, 곱 2가 두 개의 연산이 이제 필요하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세전 가격이죠. 곱 1에 단가와 수량을 이렇게 이제 전달하면 세전 가격이 나오겠죠. 당연하게도 초등학교 산수 문제죠. 200원 세전 가격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후 가격은 곱1의 세전 가격에 부가세를 이제 곱해서 이제 나오겠죠. 그죠?
요게 순전파죠. 순전파가 궁금하시진 않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해석적으로 분석한 역전파 값들이 이제 맞는지 그런 점들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곱 2로부터 이제 백워드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얘는 무조건 1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것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D 세정 가격, D 부가세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곱 2에서 역전파가 1.1이랑 200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곱 1의 상류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곱 1의 상류가 D 세정 가격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D 단가, D 수량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곱 1의 역전파는 D 단가, D 수량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죠. 이미 확인은 했지만 그냥 옆에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역전파를 이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경망을 역전파로 구현해 볼 차례입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에 부가세가 들어갈 네, 맞습니다. 생략했습니다.